세계 경제의 지도가 탈중국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음 패권은 14억 인구의 인도가 차지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들의 꿈은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미래의 공장은 값싼 노동력이 아닌 깨지지 않는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피해 대가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왕좌를 차지할 유일한 열쇠를 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계의 이슈 속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맥스 로게일입니다. 오랫동안 월스트리트에서 동아시아 경제 분석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방정식이었으며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기대어 살아가는 전형적인 중진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 모니터에 떠오른 긴급 속보 하나가 저의 견고했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는데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가 삼성과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14억 시장의 힘을 믿었던 인도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벌금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제재를 가했고 우리에게는 14억 인구라는 세계 최대 시장이 있고 해외 기업들이 줄 서 있다. 굴복 아니면 추방이다. 타밀나두 주정부의 이런 당당한 선언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바로 그날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경제전쟁의 서막을 목격하게 되었죠. 임금을 4배로 올리고 인도인 경영진 비율을 50%까지 보장하라는 무리한 요구, 만약 72시간 안에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특별세를 물리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이건 분석할 가치도 없는 뻔한 게임이었으니까요.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시장을 가진 인도의 자신감은 근거가 충분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인도로 몰려들고 있는 대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첸나이의 삼성 스마트폰 공장 앞에서는 2만 명의 노동자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한국인처럼 대우하라는 구호가 하늘을 찔렀고 플래카드에는 더욱 자극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간 속았다. 인도의 자존심을 되찾자. 기술 착취를 멈춰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위원장 핸디 아마르는 인도 최고 공과대학 출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공개한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 직원은 월 350만 원, 인도 직원은 65만 원, 5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핸디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반박했죠. 아이폰 가격이 인도가 더 싼가요? 삼성 갤럭시 가격이 인도가 더 싼가요? 글로벌 제품 가격은 똑같은데 왜 급여만 다른 겁니까? 그의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쌌으니까요. 노조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직원 급여의 70% 수준으로 인상, 인도인 경영진 비율 50% 보장,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 솔직히 비현실적인 요구였습니다. 70% 인상이면 현재 급여의 거의 4배 수준이었지만 핸디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죠.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트남은 인구가 1억도 안 되고 멕시코는 너무 멀죠. 결국 인도밖에 없어요. 그의 자신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리스크를 피해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었거든요. 애플도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테슬라도 인도 진출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삼성 인도법인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삼성 법무팀장 이지현 상무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은 30년간 인도와 함께 성장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받는 건 처음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인도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노이다와 스리페룬부두르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현지 부품 업체들을 육성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악덕 기업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당인 인도 국민당 의원들이 외국 기업의 착취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야당도 질세라 인도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가세했습니다. 인도 언론들의 보도 톤도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조립 공장으로만 여긴다. 기술 이전 없는 일방적 착취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 심각했습니다. 해시태그 한국기업 아웃 오브 인디아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와 K-팝 보이콧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모두가 한국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방정식이 틀릴 리 없었으니까요. 과거 미국의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했던 나라, 외환위기 때 나라의 금까지 팔아야 했던 그들이 거대한 시장의 힘 앞에서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소음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들은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인도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3일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인도법인 회의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 본사에서 급파된 협상팀과 현지 경영진들이 밤새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노조 대표단과의 첫 공식 협상이 이틀 뒤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런데 협상 전날 밤 충격적인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볼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한국 기업 사장이 악역으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노동자를 착취하다가 결국 응징당하는 스토리였고 이 영화가 대응행을 거두며 관객 2천만 명이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화 속 악역과 실제 한국 기업을 동일시하기 시작했고 문화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로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협상날이 밝았습니다. 스리페룬부두르의 한 호텔 대회장에서 노조 대표 30명과 삼성 협상팀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핸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 조립 노동자가 아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품질을 책임지는 기술자들이다. 그런데 왜 베트남 공장 직원보다도 적게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베트남, 중국, 멕시코 삼성 공장의 임금 수준을 모두 조사해둔 것이었습니다. 인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핸디는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인도는 정보기술 강국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가 인도인이죠. 그런데 왜 제조업에서만 하청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삼성 측 수석 협상위원 이선규 전무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임금은 현지 물가와 생활 수준을 고려해 책정된다. 인도 내에서도 우리가 지급하는 급여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인도 평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핸디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삼성의 직원입니다. 왜 인도 평균과 비교합니까? 삼성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야죠.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노조 측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삼성도 70%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때 노조 부위원장 라제시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샤오미가 우리에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떠나면 그들이 공장을 인수하고 모든 직원을 재고용하겠다. 급여도 50% 인상해준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기업이 배후에 있다는 걸 대놓고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지 장비 공장을 세우면서 삼성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협상팀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관계자는 단지 본사와 논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3일 뒤 제 모니터에 떠오른 결과는 제20년 경력 전체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항복 대신 동반 철수라는 전무후무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30년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인도의 생산기지를, 그 거대한 시장을 미련 없이 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건 비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제 분석 모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현실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머릿속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경제적 자살골이나 다름없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엄청난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대표 황기현 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지난 30년간 삼성을 사랑해주신 인도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작별 인사처럼 들렸거든요. 삼성은 1995년 인도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이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함께 성장해왔다.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과 함께 일하며 연간 80억 달러 이상을 인도 경제에 기여해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자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실망스럽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 그리고 정치적 개입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내용이었지만 다음 발표가 폭탄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의 단계적 생산 축소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6개월에 걸쳐 생산 라인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인도 기자들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그럼 2만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또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5조 원, 인도 돈으로 3,500억 루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이 공장이 들어서면 직간접 고용만 20만 명, 인도를 반도체 생산 허브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 사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오늘 70%를 요구하면 내일은 100%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어요. 오후 2시 LG전자가 푸네 공장 생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가전제품을 태국과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 현대자동차 차례였습니다. 첸나이 공장 신규 투자 중단과 전기차 생산 계획 철회, 특히 계획 중이던 배터리 연구소 설립이 취소된 게 뼈 아팠습니다. 그건 인도 전기차 산업의 미래가 사라진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연쇄 효과였습니다. 삼성과 LG, 현대와 거래하던 127개 한국 중소기업들이 동반 철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대기업이 떠나는데 우리만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인도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센섹스 지수가 4.7% 폭락했고 루피와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주식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워싱턴의 오랜 정보원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보원은 다짜고짜 저에게 얼마 전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파격적으로 대우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상대의 손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기를 죽이던 협상의 절대 강자가 그날따라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백악관 현관까지 직접 걸어나와 손을 내밀고 어깨를 감쌌습니다. 월가에서는 단순한 외교적 쇼라고 평가했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보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쇼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었다는군요. 미국이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자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돈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 이전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그것은 핵무기 개발의 핵심 기술이며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것도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철수 결정은 14억 시장 앞에서 벌인 감정적인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의 자신감, 바로 그 독자적인 정신에서 나온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 선언은 단순한 사업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도 제조업 생태계의 심장을 그대로 뜯어내는 지극히 외과수술적인 조치였어요. 저는 월스트리트의 제 사무실에서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인도 센섹스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고 루피화의 가치는 더 이상 화폐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시장의 혼란은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곧이어 인도, 첸나이 현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보고서들은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LG의 부품을 공급하던 127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반 철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30년에 걸쳐 촘촘하게 짜였던 거대한 공급망이 단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던 2차, 3차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불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인도 전역에서 5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통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 인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며 희망의 상징이었던 첸나이의 산업단지는 이제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텅 빈 공장과 폐업한 가게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서둘러 중국 기업들을 끌어들여 빈자리를 메우려 했지만 그것은 최악의 자충수였음이 곧 드러났는데 샤오미가 야심차게 인수한 삼성의 스마트폰 공장은 숙련된 기술자들과 정밀한 부품, 공급망이 사라지자 불량품만 쏟아내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중국 기업들이 투입한 저가 부품과 조잡한 기술력으로는 한국 기업이 쌓아올린 품질 수준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메이드 인 인디아의 자부심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못한 조롱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단순한 충격을 넘어 분석가로서의 제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는데 저의 분석 모델은 저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이처럼 한국가의 산업 기반이 통째로 붕괴하는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지은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기술과 사람, 그리고 신뢰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유기체의 심장이 멈추자 인도의 육체는 그대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숫자 뒤에 가려진 이 무서운 진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길을 잃은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인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분석가로서의 직무유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제 모든 권한과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저 작은 나라를 이토록 강력하고 대담하게 만들었는가? 그 힘의 근원을 찾지 못하면 저는 앞으로 그 어떤 보고서도 쓸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먼저 기술 패권의 최정점인 반도체 시장부터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죠. 당시 월가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평가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 무언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내부 정보들을 분석하던 중 저는 마침내 하나의 비공개 회의록을 찾아냈습니다. 삼성의 총수가 직접 일론 머스크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워싱턴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 패권의 지형을 뒤바꿀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수율을 개선했다는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공정 기술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기술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바로 그 미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라는 테슬라의 원대한 꿈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열쇠로 오직 삼성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삼성을 폄하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 다음 시대의 판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이 제시한 기술이 단순한 반도체 제조를 넘어 한국의 언어 기술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어 처리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칩셋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언어 구조를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문화적 주권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의 완성이었습니다.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한국이 구축한 완전한 기술 자립 시스템 앞에서 미국의 기술 패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기술적 성취가 미국 내부에서조차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애플조차도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 없이는 아이폰을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청 관계가 아닌 기술적 상호 의존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대해 최고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정책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관세 역풍이 미국 자신을 강타한 것입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미국의 핵심 산업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백악관의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조사는 자연스럽게 군사기술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용 기술을 가진 나라라면 가장 극비에 붙여지는 국방력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 저는 국방부의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고, 제가 마주한 데이터들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이미 미국의 전통적 우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의 지상군 체계를 바꾸고 있었고, 폴란드가 무려 1000문에 가까운 한국산 자주포를 주문한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유럽 안보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자랑하던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이 한국 기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 광경은 산업혁명 이후 유지되어 온 서구 중심의 군사기술 패러다임이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등장은 더욱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술 통제에서 벗어난 완전한 기술, 주권을 상징하는 항공우주 분야의 걸작품이었습니다. 미국이 팔아주지 않으면 전투기 한 대 띄울 수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항공 강국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전투기가 탑재한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이 미국제 장비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가장 충격적인 자료인 한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열어보았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그 이름만으로도 묵직한 위압감이 느껴지는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무3은 800km, 현무4는 15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자랑했습니다. 저는 보안 단말기의 지도 위에 그 사거리를 그려보았어요.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동아시아의 주요 전략 거점들이 모두 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이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군 철수가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독자적인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한국에게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선택지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인도를 버릴 수 있었던 자신감, 미국을 상대로 핵기술을 요구했던 대담함,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절대적인 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터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보여주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결국 그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즉 정신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숫자와 군사 재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들의 선택, 그 기묘할 정도로 일관된 자신감의 근원을 찾기 위해 저는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동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답은 시장에 있는데 왜 그 먼 곳까지 가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그 땅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출장을 위해 준비를 하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모두가 향하는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이 아닌 기름 냄새와 쇠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한 영등포의 낡은 공업지대로 발길을 옮겼어요.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철문들과 녹슨 간판들 사이를 헤맨 끝에 저는 마침내 제나일이라는 작은 문패가 걸린 공방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는 바로 그 만년필이 탄생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공방 안에서는 한 장인이 마치 세월의 흐름마저 잊은 듯한 조각의 나무를 깎고 금속을 섬세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필기구 안에 자신의 온 정신과 철학을 불어넣는 지극히 숭고한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공방의 관계자가 저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만년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과 한 나라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집요함과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만들어내는 정밀함, 그리고 이 작은 만년필 하나에 우주를 담아내는 장인 정신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였던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불굴의 의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국방과학연구원에서 강대현 연구원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국방 전략 전반을 설계하고 구축해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강대현 연구원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한국의 진정한 힘의 근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언이었어요. 바로 냉전이 막을 내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던 그 혼돈과 격변의 시절에 시작되었던 불곰 사업이라는 이름의 놀라운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붕괴 직전에 러시아에게 빌려준 막대한 규모의 차관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내린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장 눈앞에 현금을 받는 대신 러시아가 그동안 자랑해 오던 최첨단 군사 무기 기술들을 현물로 받아내겠다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국가적 생존을 위한 핵심 기술을 선택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 대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땅에 들어온 러시아의 최신의 주력 전차들과 미사일 시스템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완전히 분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덩어리를 한 부분씩 차례대로 해체해 나가면서 작은 볼트 하나부터 정밀한 전자 부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소중한 기술의 핵심과 정수를 마치 목마른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과 연구의 놀라운 결과물이 바로 지금 전 세계에서 최강의 주력 전차로 평가받고 있는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지대공 미사일의 핵심 기술들은 한국형 방공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천공 미사일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고, 강력한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제 중국과 일본의 심장부까지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든든한 기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적성국이었던 러시아로부터 얻어낸 소중한 기술들을 완전히 흡수하고 소화해서 이제는 그 어떤 잠재적 위협 세력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방패와 예리한 창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물관에서 보았던 수천 년에 걸친 끊임없는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꿋꿋하게 지켜냈던 그 불굴의 정신력과 물레동 공방에서 직접 목격했던 작은 나무 조각으로도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장인 정신,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앉아 계신 강대현 연구원이 설명해주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내린 그 현명하고 대담한 전략적 선택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큰 줄기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의 근원은 바로 그 절대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이 필요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총검이 되고 강력한 미사일이 되고 견고한 전차가 되어서 조국과 민족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용진 연구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싶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그 비결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대현 연구원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아주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힘에 의존해서 평화를 구걸하거나 애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인도의 14억 시장을 버릴 수 있었던 자신감의 진짜 근원이자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배짱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서울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보고서들을 모두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한계와 경제적 취약성에 대한 저의 냉소적인 분석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파일들을 휴지통으로 옮겨 영원히 삭제해버렸습니다. 과거의 맥스 로게일은 바로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분석과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어쩌면 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숫자를 넘어 정신에 투자하라. 그것은 월스트리트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극히 이단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서문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인도의 시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파트너를 얻을 기회를 잃을 뻔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인도를 떠난 것은 결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저버린 파트너에 대한 지극히 냉정하고 합리적인 심판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이 시장 규모라는 유형의 자산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이번 사태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력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이제는 세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창조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탐낼 수밖에 없었던 반도체 기술과 유럽의 하늘을 지배하기 시작한 전투기, 그리고 동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뒤흔드는 미사일 주권은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월스트리트 전체를 향해 이렇게 제언했습니다. 미래의 부는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이나 거대한 내수 시장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기회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불굴의 정신력과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강력한 신뢰를 가진 나라 바로 대한민국과의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확신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그날 밤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자 펀드의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당장 인도에 투자된 모든 자금을 회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의 이름 없는 작은 소재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벌어진 이 역사적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4억 시장의 오만이 어떻게 50만 명의 비극을 만들었는지, 30년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모디 총리는 결국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떠난 기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을 때 인도는 잃어버린 기회를 되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차가운 숫자를 뛰어넘는 뜨거운 진실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부디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간직하고 있는 놀라운 힘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숫자나 겉모습만으로 한 나라의 힘을 판단하곤 하죠. 14억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30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이 둘이 부딪혔을 때 세상은 당연히 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첨단 공장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원칙을 지키는 단호함,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결코 꺾이지 않았던 끈질긴 정신력 같은 것들 말이죠. 인도에서 벌어졌던 이 거대한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경제 분쟁으로 끝난 걸까요? 아니면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대한 시대 변화의 첫 신호탄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믿겨지시나요? G7 국가도 아닌 작은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해냈습니다. 미국 CNN의 엘리트 기자가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나라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흔들린 결정적 순간, 그 파급력은 이미 유럽 전역을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월한 IT 기술력, 세계 최고의 효율성, 그리고 5,000년 역사의 지혜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역전극, 한국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세상이 업그레이드되는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앨리슨이라고 합니다. MIT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인간 행동 패턴과 문화 간 충돌을 깊이 연구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CNN 국제부 기자로 뉴욕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얼마 전 저에게 정말 황당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편집장이 급하게 불러서 새로운 기사 주제를 던졌는데 그 순간 제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유럽 공항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파헤쳐 오라는 지시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작은 아시아 국가가 유럽의 근본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줬다니요. 그것도 대체 어떤 초격차 기술로 말입니까? 저는 즉시 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일본이라면 모를까 한국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K-팝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왜 하필 제가 가야 하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았죠. 저는 편집장에게 차라리 일본을 취재하는 게 더 가치 있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적어도 일본은 G7 국가이고 역사적 깊이가 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은 단호했어요. 이게 단순한 여행 취재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의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갑자기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럽 기업들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는 놀라운 현상을 직접 확인하라고 했어요. 일시적인 트렌드인지 아니면 진짜 변화의 징조인지 파악해오라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인 미국에서 왜 하필 그런 나라를 취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삼성 말고 뭐가 있나요? 우리가 아이폰을 쓰는 동안 갤럭시를 쓰는 나라 아닌가요? 맥북이 아니라 LG그램을 쓰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막막한 심정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책상에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뒤적이며 기사의 방향성을 고민했어요. 모니터에 떠오른 서울의 이미지들, 높은 빌딩 숲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 그렇지만 도쿄만큼 세련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엇을 찾아야 한다는 건지 한탄하면서 저는 비행기 예약을 준비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지만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 부러워하더군요. K-팝 콘서트도 보고 화장품도 사오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엔터테인먼트와 뷰티 제품의 나라였어요. 저 역시 취재 외에 특별히 기대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렇게 출발일이 다가왔고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에서 한국은 그저 주변부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럽의 관광 시스템을 바꿨다니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작은 아시아 국가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취재가 그저 과장된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 취재 여정,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경험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항의 분위기가 왠지 익숙했던 JFK와는 달랐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좀 불편할 정도였어요. 넓고 환한 공간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뉴욕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줄을 서는 사람들이 너무 얌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출국장에서 한국인들을 관찰했을 때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뉴욕에서 만난 한국 관광객들은 꽤 활기차고 때로는 시끄럽기도 했거든요. 입국장을 지나 수화물을 찾고 밖으로 나오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현지 가이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작고 수줍은 아시아 여성일 거라 예상했는데 제 앞에 선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자세,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김지연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울시 문화관광과 소속이라고 했는데 마치 오랫동안 외국인을 상대한 듯한 자연스러운 영어 실력이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 살짝 당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차에 오르며 김지연 팀장은 제게 작은 패키지를 건넸는데 허니버터 아몬드라는 간식이었어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패키지를 살펴보자 김지연 팀장이 웃으며 이건 한국의 인기 간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의아했어요. 이 제품을 뉴욕에서도 본 것 같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도 이걸 먹어본 것 같다고 말하자 김지연 팀장은 환하게 웃으며 그것도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허니버터 맛과 아몬드의 조합은 원래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차 안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지연 팀장은 이 간식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가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 비슷한 맛의 간식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허니버터 아몬드였어요. 지금은 동남아시아, 일본,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미국에서 한국 간식을 먹었다는 사실이 왠지 신기했어요. 해외 여행객들이 선물로 많이 가져가는 인기 품목이라고 하더군요. 아몬드 자체는 미국에서도 흔한 간식이지만 이 특별한 맛 조합은 한국만의 창의적인 발명품이라는 설명을 들으니 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미국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였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 문화를 무의식 중에 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오래된 건물들도 보였고 현대적인 쇼핑몰 옆에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모습이 특이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조화롭게 섞여 있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기 전 김지연 팀장은 제게 내일의 일정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 인기 있는 한국 관광객들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문화의 본질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날은 서울의 오래된 중심지, 종로 일대를 걸어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지기 전 김지연 팀장은 제게 작은 환영 선물 꾸러미를 건넸는데 안에는 한국 전통차, 비타민 음료,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간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된 환영 선물을 보니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시차 적응을 위해 호텔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한쪽으로는 반짝이는 현대식 빌딩들, 다른 쪽으로는 은은하게 빛나는 고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지연 팀장의 세련된 모습, 인천공항에 정돈된 시스템, 그리고 그 작은 간식 하나에도 담겨있는 이야기까지 전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내일은 어떤 모습의 한국을 만나게 될까 궁금증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취재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새로운 발견의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잠시 뉴욕에서의 삶을 잊고 서울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나와 김지연 팀장과 만났어요. 오늘의 계획에 대해 물어보자. 어제 말한 대로 제가 취재해야 할 한국 관광객들의 유럽 영향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문화적 DNA를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울의 핵심인 종로 일대를 걸으며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거라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자는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익숙한 제게 서울 지하철은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달랐는데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어요. 모든 역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이게 안전을 위해 모든 역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미국에서는 일부 신설역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볼 수 있는 시설인데 서울은 15년 전부터 이미 모든 역에 설치했다는 이야기에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는데요. 모든 안내 표시가 4개 언어로 되어 있고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며 심지어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서울 사람들이 이런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해외 여행할 때도 같은 기준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어요. 종로 3가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는데 높은 빌딩들과 좁은 골목들이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이었어요. 김지연 팀장은 이곳이 서울의 경제적 중심지이자 역사의 중심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만 150만 명에 이르는 번화한 곳이라는 설명에 놀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도 느껴지는 질서였는데 사람들은 복잡한 횡단보도에서도 신호를 철저히 지켰고 좁은 골목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지연 팀장은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의식이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또 달라졌는데요. 탑골공원 앞을 지나며 김지연 팀장은 이곳이 3.1 운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공원 안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있는 듯 했어요. 골목을 더 깊이 들어가 세운 상가 근처를 지나칠 때 전자부품을 정교하게 다루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지연 팀장에 따르면 이분은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해요. 현대식 빌딩 사이에 이런 장인 정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 이면에 이런 장인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종묘에 도착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고궁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간감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김지연 팀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종묘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극찬한 동양 건축의 걸작이라고요. 프랭크 게리가 세계 최고의 건물 중 하나라고 평가했으며 많은 서양 건축가들이 이곳을 파르테논 신전에 비유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새롭게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종묘 안의 특정 길을 피해 걸어갔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김지연 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실로라고 부르는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요.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해 걸음으로써 과거와 전통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다는 설명이었어요. 김지연 팀장은 이어서 이런 무언의 질서가 한국인들의 여행 문화에도 그대로 녹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관광지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소음을 내지 않고 줄을 잘 서고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유럽 공항들이 한국 관광객들의 요구에 맞춰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이유도 그들의 높은 기준과 질서 의식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묘를 나와 우리는 서술락길로 향했는데 김지연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길은 옛날 종묘를 순찰하던 술라청 서쪽에 위치해 이름 붙여진 곳이라고 해요. 좁은 골목이지만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이 길을 걸으며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술락길에서 이어진 익선동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한옥을 개조한 카페와 음식점, 소품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을 위한 상업적인 공간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한 한옥 카페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종묘의 담벼락이 고요하게 서 있었어요. 현대적인 카페 안에서 수백 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상한 전율이 온몸을 흘렀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이런 오래된 것과 새 것의 조화가 한국의 특징이라고 말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중성은 한국 관광객들만의 독특한 강점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편리한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면서도 방문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존중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비로소 한국 관광객들이 유럽에 남기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영향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질 높은 서비스와 체계를 자연스럽게 경험해온 덕분에 세심한 시스템에도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언제나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대하거나 요구하기보다는 조용히 배려하고 스스로를 조율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깊이 있는 문화적 배경이 느껴졌어요. 이런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유럽의 관광 산업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납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도심을 걸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 거리, 북촌의 조용한 한옥마을, 그리고 점점 현대적으로 변해가는 삼청동까지 이 모든 곳이 걸어서 이어지는 작은 세계였어요. 발은 아팠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북촌의 한 카페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어요. 한쪽으로는 고궁의 기와 지붕이, 다른 쪽으로는 높은 빌딩의 불빛이 모두 한 화면에 담겼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김지연 팀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왜 한국 관광객들이 유럽에 가서도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들은 높은 기준과 깊은 문화적 배경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군요.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그리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화를 지닌 한국인들이 실제로 유럽의 어떤 시스템을 변화시켰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졌고 처음으로 이 취재가 의무가 아닌 특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공항 시스템을 바꿀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 나라의 비밀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김지연 팀장은 제게 탑골 공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는 그저 지나쳤을 뿐이니 그 안에 담긴 역사를 더 깊이 살펴보자는 이야기였어요. 푸른 하늘 아래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웅장한 3일문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김지연 팀장에 따르면 원래 이 자리에는 서양식 석조 대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강릉 객사문을 모방해 만든 문이 서 있다고 했어요. 탑골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 조용히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공원 한가운데 솟아있는 장엄한 석탑과 팔각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곳이 한국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래 절이 있던 자리였다가 대한제국 시기에 근대식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한국 최초의 음악당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3.1 운동의 발상지였다는 이야기였어요. 팔각정 앞에 서자 김지연 팀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바로 이곳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만세를 외쳤다고 했어요. 팔각정을 바라보며 그날의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치던 그 순간 그들의 용기와 결의가 이 공간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어요. 우리는 공원 한편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앞 벤치에 앉은 일본인 관광객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꽤 큰 목소리로 동료들에게 이 공원도 사실은 일본이 만들어준 것이며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해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김지연 팀장의 반응이 더 놀라웠는데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었어요. 예상했던 분노나 항해 대신 침묵을 선택한 그녀의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자리를 뜬 후 제가 김지연 팀장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건 분명 왜곡된 역사이고 한국인들은 피해자인데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김지연 팀장은 잠시 침묵한 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이미 진실을 품고 있으며 그 진실은 부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굳이 화내며 싸울 필요는 없다고 했고 소란으로 감정을 소모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바라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성찰이며 침묵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역사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전하는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김지연 팀장은 일제강점기에 대해 설명했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가 겉으로는 근대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본토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가짜 근대화였다는 것. 한국인들의 땅을 빼앗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착취했다는 것. 그리고 문화와 언어까지 말살하려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서구에서는 종종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배우는 경우가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그것이 과연 어떤 근대화였는지 되물었어요. 쌀을 빼앗기고 굶주려야 했던 농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바꿔야 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근대화가 아니라 생존의 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일본인들에게 왜 화를 내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저라면 참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김지연 팀장은 공원의 석탑을 바라보며 화를 내는 것보다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기억은 세대를 넘어간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런 태도가 한국 관광객들의 특징과도 연결되는 건 아닐까요? 유럽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보여주는 질서의식, 현지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공손히 말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그 균형 감각이 모두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 생각을 말하자 김지연 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칭찬하며 한국인들이 역사적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일상의 태도에도 반영된다고 했어요.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질서를 지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결코 잊지 않고 더 나은 방향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한국인의 여행 방식에도 녹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연 팀장은 한국 관광객들이 유럽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설명했는데 현지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모습,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불편한 점은 개선을 요청하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의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김지연 팀장은 한국 관광객들이 단순히 관광객이 아니라 문화의 전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가치관을 전파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팔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이곳에서 독립선 언문이 낭독되던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비폭력 저항의 정신,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난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 대해서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받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문득 그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다가 관계가 복잡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지만 문화적 교류는 활발하다고 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좋아하고 일본 문화도 즐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과 역사를 분리해서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덧붙였어요. 공원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기억의 방식이 현재 한국인들의 일상과 여행 문화에까지 깊이 녹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김지연 팀장과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유럽 공항 시스템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태도가 있었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노트에 한국의 고요는 망각이 아니라 기억을 품은 질서라고 적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변화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조용한 외침이라고 써내려갔어요. 이날의 경험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취재 방향도 더욱 분명해졌어요. 단순히 유럽의 시스템을 바꾼 한국 관광객이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더 나은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마지막 날 김지연 팀장은 저를 명동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이야말로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쇼핑 문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리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붐볐고 화려한 간판과 대형 스크린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명동이 그저 쇼핑거리가 아니라 문화의 십자로라고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한국의 뷰티, 패션, 음식 트렌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대형 화장품 매장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어요. 피부 진단부터 가상 메이크업까지 디지털 기술로 쇼핑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매장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사람들은 지갑을 꺼내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거나 간단히 태그하는 것만으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이런 디지털 편의성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에서도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명동 중심부에 위치한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허니버터 아몬드의 플래그십 스토어였어요. 네온사인과 귀여운 아몬드 캐릭터로 장식된 매장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맛의 아몬드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이 작은 간식의 놀라운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10년 전에 첫 출시된 이 제품이 어떻게 연 매출 1,000억 원 규모의 대기업 상품으로 성장했는지, 처음에는 허니버터 시즈닝을 아몬드에 균일하게 입히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이야기부터 개발에만 1년이 걸렸다는 세부 사항까지 설명했습니다. 매장 안은 국내 방문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김지연 팀장에 따르면 허니버터 아몬드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을 방문하면 꼭 사야 할 선물로 입소문이 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왕자 앞에 이 간식이 놓인 장면이 포착되면서 만수르 간식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요. 매장을 둘러보며 저는 첫날 인천공항에서 김지연 팀장이 건네준 그 작은 패키지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간식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깊은 이야기와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할 여러 맛의 허니버터 아몬드를 구매했습니다. 원조인 허니버터 맛은 물론이고 와사비, 인절미, 바베큐 등 다양한 맛을 담았어요. 이런 작은 간식 하나에도 한국의 창의성과 섬세함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연 팀장은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이 찍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경험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이 익숙한 높은 서비스 수준과 기술적 편의성을 기대한다는 점이 유럽 관광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명동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오면서 김지연 팀장과의 작별 순간도 가까워졌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제 태도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K-팝과 인터넷 속도만으로 한국을 정의했던 제 시각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한 급성장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깊은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지혜를 가진 나라임을 알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김지연 팀장과 함께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작별 선물로 특별 패키지의 허니버터 아몬드 세트를 건네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김지연 팀장은 이제 그 맛이 익숙해졌는지 물었고 저는 미소 지으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도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한국의 창의성과 세계와의 소통 방식을 담은 작은 사례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탑승구 앞에서 김지연 팀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행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제 저는 더 넓은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할 차례입니다. 말보다 오래된 기억이 공기처럼 흐르는 나라, 설명보다 리듬으로 살아있는 거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세계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뉴욕에 도착하면 편집장에게 어떤 보고서를 제출할지 이미 마음속으로 구상이 끝났습니다. 단순히 한국 관광객들이 유럽 공항 시스템을 바꿨다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깊은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담은 이야기로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풍경이 작아져 가지만 제 마음속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오히려 더 선명하고 커다랗게 자리 잡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취재 기자가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더 깊은 이해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으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나라에 대한 취재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특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것 같네요. 특히 역사적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인상적이었는데 미워하지 않고 그저 잊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지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여행객들의 행동에도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 새롭게 발견한 우리의 모습 같아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저 당연하게 여겨온 우리의 일상이 다른 이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